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시작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의 참석자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매우 좋은 협상을 중국과 하고 있고 내일 백악관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나겠다고 밝힌 데 힘입어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57%, S&P 500 지수는 0.64%, 나스닥 지수는 0.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달 양적 완화를 재개하는 결정을 놓고 집행위원회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CB가 현지 시간 10일 내놓은 9월 의사록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측 위원들이 양적 완화 재개와 예금금리 인하를 반대했습니다. 반대 의사를 나타낸 위원들은 전체 3분의 1이었습니다.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현지 시간 10일 영국과 아일랜드 총리가 만나 돌파구 마련을 모색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에서 양측 다 합의가 모두가 이익에 부합하며 이 같은 합의에 이르는 경로가 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 부총리 만남 소식과 함께 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반면에 모두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뉴스의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전날의 뉴욕 증시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지만요.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중국의 일정 축소 소식과 더불어서 이 터키발 리스크까지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시장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하락하면서 2020선까지 빠졌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컸습니다.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세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과 기관들 매도 포지션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세 이끌었는데요. 반면에 5G 수혜주와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약보합권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또 10분 전에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소재 부품 장비에 매년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좀 급등과 급락이 있었던 반도체 관련 소비 종목들이 오늘 좀 등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최근 시장에 핫한 두 가지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최근 경영권 매각 발표 이후에 급등했다가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수 후보들의 이 부담은 경감되고 있지만 주주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CJ그룹 최근 노이즈 많습니다. 장남의 마약 파문에 이어서 투표 조작 등의 이슈가 있는 반면에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죠.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 가파르게 성장해온 중국의 관광 산업이 주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시장 역량 짚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헤지펀드 자금 유출이 10년 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우리 시장의 수급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시아나그룹 관련 종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권 매각 발표 이후에 급등했던 아시아나항공의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들의 부담은 경감되고 있지만 주주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한때 주가가 어떤 강한 매각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좀 강세를 보이던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다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과거에 3일 회계법인이 감사 거절 의견을 한번 보이다 보니까 그 당시 주가는 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4월 달에 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금호산업이 같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보통 기업의 매각을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이슈,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주인을 찾는다란 과정과 함께 지난 좀 부진했던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 부진을 좀 떨고 새롭게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한때 9,000원대 부분까지도 올라가는 상황들로 보여졌었고요. 그런데 그런 변화에도 아랑곳 없이 일단 예비 입찰 마감 후에 예비 실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가는 고점 대비 절반 수준까지 내려오는, 아무래도 어떤 막연한 기대감이었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어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변화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예비 실사가 들어가는 상황 쪽에서 지금 인수 후보 쪽으로 얘기 나오는 쪽이 세 곳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HDC가 깜짝 같이 진입을 했었죠. 그래서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같이 인수를 하겠다라고 인수 후보 쪽으로 들어온 상황들이고, 그밖에 애경그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어떤 관심이 높았던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KGCI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 쪽도 컨소시엄과 관련돼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기존의 여러 가지 흐름들로 봤을 때 대기업들의 참여도가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많이 바라봤던 흐름들 쪽에서 일단 SK나 아니면 여타 대기업들은 진입을 자제를 하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흥행에 좀 실패했다라는 관점들도 눈에 띄고 있고요. 또 각 개별 어떤 예비 입찰을 마친 후보자들의 동향들을 일단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무엇보다 애경그룹 같은 경우는 의도는 좋은데 아직 구체적인 전략적 투자자를 구성하지 못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통 이제 전략적 투자자라고 하는 SI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했었을 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야 오히려 자금 조달이 좀 더 편하다, 그리고 용이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애경그룹은 약간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외국적 항공사인 필리핀 항공 같은 쪽도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얘기는 나왔었는데, 하지만 해외 국적 항공사가 국내 항공사에 대해서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토부가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그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들어서 나왔던 얘기를 보게 되면 실사 과정에서 리스 관련된 정보를 전체를 요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아직 준비도 잘 안 됐는데 오히려 어떤 리스 관련된 중요한 기업들의 내용들을 파악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제주항공의 운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빼가는데 가장 무게가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들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밖에 HDC와 미래에셋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일단 자금력과 시너지 부분 쪽에서 가장 유력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HDC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자금력과 재무구조 쪽에서 그나마 양호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만큼 시장에서 약간 당혹감이 좀 불러일으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HDC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건설사의 입장 쪽에서
올해 분양 물량이 1만 가구 초반대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떤 기존에 생각했던 부분보다 그렇게 어떤 실적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인수를 통해서 재무 부담까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KGCI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어떤 인수 후보로 주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또 하나 대림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대림 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대림 산업과 관련된 쪽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이 분산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한진그룹과 관련돼서 계속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진칼과 한진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은 지금 KGCI 같은 경우는 물론 표방은 행동주의 펀드로 표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결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즉 양대 국적 항공사의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또 국토부의 승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좀 불확실성이 좀 크다고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아시아나항공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어떤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한풀 꺾였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항공업종의 여러 가지 동향들을 봤었을 때 특히 환율 관련된 부담들 그리고 또 여행객 수요가 일본 관광에 대한 수요가 좀 꺾이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비수기로 들어가는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까지 종합해서 고려해 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제값 받기에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까지는 생각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제 가치도 반영이 되기 좀 힘든 업황의 흐름들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어떤 흥행 실패 게다가 채권단에 아직 확실하지 못한 딜들 게다가 참여 기업들도 어떤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까지 고려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지금 보여주는 주가에서 강한 반응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도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인수자 입장 쪽에서는 이 정도 흐름에서 정체를 보이는 게 가장 또 베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 탄력은 강화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그룹주들 단기적인 상승 탄력은 받기 힘들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관련해서 최근 좀 노이즈가 많습니다. 일단 장난 마약 파문도 있었고요. 투표 조작 의혹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재와 악재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가 흐름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실적 관련된 쪽에서 기대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좀 박차를 가야 되겠죠. 그게 지금 CJ그룹의 지금 닥친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CJ 같은 경우 대표적인 지주사 흐름을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34%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만큼 어떤 가치나 아니면은 눈높이를 많이 낮춰 잡고 있다는 쪽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먼저는 경영권 승계 변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단 장남이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어떤 또 법적인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기존의 CJ그룹 쪽에서 추진해오던 특히 4월 달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올리브영 부분과 IT 부분의 법인을 인적 분할하기로 시도를 했고요. 특히 IT 부분을 CJ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작업을 이어갔고 거기다가 올리브영은 상장을 할 계획으로 나왔었는데 특히 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일단 2대 즉
지금 장남을 비롯해서 딸과 함께 갖고 있는 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를 자연스럽게 CJ 쪽에서 지분이 늘어나는 그래서 승계 작업들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관심이 높았었는데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승계 작업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또 추가적으로 가치에 대해서 많이 기대감을 높였던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IPO 추진이 좀 불안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잘못하게 되면 지금같이 어떤 지금 올리브영과 같은 어떤 잡화점의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또 모멘텀이 떨어지게 되면 적기에 상장을 못한다라고 하는 불안감도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주력 회사 중에 하나인 CJ E&M 같은 경우는 이 대표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맞죠? 네. 이쪽에 대해서 투표 조작 의혹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또 경찰 조사와 뭐 또 최근에는 불거지고 있는 뭐 취업 사기다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일본 나고야에서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를 개최할 걸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나고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소녀상을 철폐하면서 문제가 좀 어떤 감정적으로 많았던 지역 쪽의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굳이 여기서 주요한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아무래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점도 아무래도 주가에는 부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룹의 재무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CJ그룹 쪽에서 가장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CJ제일제당 그리고 CJ대한통운, CJ E&M 세 개사가 그룹 영업이익의 한 80%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공격적으로 M&A를 시도하다 보니까 2015년도 7조 원대 그룹의 총 차입금이 올 상반기에는 13조 원, 거의 80%까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2조 원대 휴안스를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한 1, 2년 전부터 CJ대한통운도 어떤 물류업체의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은 어떤 물류센터나 회사들을 인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부채 비율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인수와 관련돼서 좀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게다가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하는 쪽에 대한 부담들 특히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5,500억대, CJ CGV는 1,500억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채권의 만기가 없거나 상당히 긴 기간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에 따른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실적은 그래도 그나마 개선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CJ 같은 경우는 11%대 그리고 CJ E&M은 또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대 각각 CJ E&M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실적은 괜찮았는데 이런 어떤 실적 호조가 주가를 견인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안한 재무나 CJ그룹 자체에 대한 흐름들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맘 놓고 주식을 매수하기가 좀 힘들다는 부분들로 봐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 CJ그룹을 바라보는 입장 쪽으로는 일단 무엇보다 약간 좀 투명해야 된다는 관점 그리고 도덕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관점들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좀 개선들이 필요를 해야 어느 정도 시장에서 CJ그룹에 대한 어떤 재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그렇게 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신뢰 회복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은 또 마찬가지로 CJ그룹에 대한 시각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들다. 이런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J그룹 관련 주가는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이 인보사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의 상패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련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 코롱생명과학이 또 주가가 급등하면서 네. 혹시나 오늘 좀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약간 투기적인 흐름들이 가세됐다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코오롱 티슈준의 지분 한 12.58%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장 폐지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어떤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이번에 상장 폐지를 오늘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최대 2년 이내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느냐라는 관점들로 어떤 포인트가 맞춰질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상장 폐지 의결을 오늘 당장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은 당연히 아마 이의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상폐 여부를 또 결정을 해야 되는 한 번 더 과정이 남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속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인보사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흐름이 일단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알고도 어떤 신청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는 만큼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 뭔가 그래도 여기서 돌리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의 변화들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소액 주주가 약 한 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쪽을 바라볼 때 무조건 또 상장 폐지를 했었을 때에 대한 여론들 또 좀 확대시켜 보게 되면은 어떤 정부에 대한 불만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또 막상 상장 폐지도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나왔던 인보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나 부작용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식약처 허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불합리한 게 맞다라고 봤었을 때 과연 이게 상장 폐지 요건이 안 된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일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 코오롱 생명과학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좀 투기적으로 매수하는 단계는 좀 지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결과에 따라서 이 코오롱 그룹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좀 취약한 쪽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같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주가 헬릭스미스나 HLB 이런 종목들의 강한 반발매에 힘입어서 주가 흐름들 양호하게 진행이 됐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다라는 시각과 주가에 대한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여기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과 기술적인 저항 부분이 좀 크다라는 관점들을 염두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떤 주도주 중심으로 좀 멈칫할 때 오히려 약간 주변주 쪽으로 확산되는 현상들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보는 입장도 같이 보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담도 크다라는 관점들 그리고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는 시작했지만 이게 여기가 바닥을 통해서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보기에도 아직은 좀 힘들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시면서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시되 어떤 전방위적으로 어떤 비중을 많이 늘리는 전략은 지금 시점 쪽에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 20분 전쯤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재 부품 장비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재정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과 급락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주가 움직이게 될까요? 네, 지금 소부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부장님이 아니고요. 예, 소재, 장비, 부품 이쪽을 합쳐서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뜨거운 쪽의 섹터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당장 대기업들과 어떤 수요가 있는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관련된 대체를 찾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빨라지고 관련된 해당 업체 쪽으로 어느 정도 실적 가시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대응할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한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관련된 뉴스나 어떤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 가시화됐었을 때 이를 추적해가면서 어떤 실적 변화와 대응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죠. 특히 SK 하이닉스의 불화수소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강하게 된 상황들이 나왔는데 그런 어떤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가장 큰 변화들은 어떤 국산화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 변화다. 한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여전히 어떤 테스트 이후에 양산에 성공한 종목들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의 변화에 가장 높은 기대감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알려진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지난 화요일 날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그나마 지금 시점 쪽에서 올해 실적 기대감과 같이 연결한다라고 하게 되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는 계속 뉴스 플로우를 확인하면서 실적 변화를 대응해보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매우 잘 되고 있다. 내일 우리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협상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국 언론은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談判은 매우 힘들 것, 이런 좀 부정적 입장을 좀 밝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이틀가 좀 개최될 예정인데, 우선 중국 쪽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와 시장 접근, 또 투자자 보호에 관한 미국과 기꺼이 협력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반반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양국의 고위급 협상에 앞서서 실무 협상에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일과 11일 이틀로 예정된 협상 일정도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승무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중국 하해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런 소소한 어떤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는 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가파르게 성장해온 관광산업이 주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좀 관련된 종목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중국 최대 연휴였죠. 이제 국경절에 중국 국내는 물론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이 줄면서 관광 열기가 식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우선 미국 CNBC가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이 중국의 국경절 연휴 동안 국내외 관광과 소비의 성장폭이 축소되면서 이 고성장해온 중국의 관광 산업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는 부분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인 지난 1일부터 7일간 중국 내 관광지를 방문한 중국인은 총 7억 8,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7% 오른 데 그쳤는데요. 작년에 9%, 2017년에 10% 오른 것에 비해서 그 성장폭은 좀 축소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관광 소비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식음료 소매 판매도 같은 기간에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10%를 넘기면서 두 자리 이상의 고성장을 보였는데, 좀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로 나간 중국인 수는 오히려 크게 줄었는데요.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 동안 중국 국경을 넘나든 중국 국적 소유자는 총 603만 명을 기록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15.1% 감소한 수치고, 대규모 시위로 관광객 수가 크게 감소한 홍콩을 제외해도 전년 대비해서 11.1% 감소한 1,04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경절 연휴 관련 통계가
중국 소비 트렌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우선 중국의 경제 성장이 최근 소비에 크게 의존하면서 국경제 연휴 관련 자료는 중국 소비 트렌드에 좋은 바로미터가 됐다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여파로 경제가 둔화되면서 이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지난 3월에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노동절 연휴에 휴일을 이틀 더 추가하기로 결정하기로 했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세를 그려왔지만 국경제 연휴 통계를 미뤄보아서 점차 감소세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특징이 개인 휴가가 거의 없는 중국 그런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국경절 연휴는 국가가 무조건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게 하는 골든 위크로 불립니다. 실제로 지난 2월에 중국의 또 다른 연휴였죠. 춘절에도 관광객 수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4.5% 감소한 7.6%를 기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중국의 관광의 통계가 좀 약간의 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성향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가 최근에 골든위크 관련 보고서를 통해서 크로아티아나 슬로바키아 등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로 향하는 중국인들이 전년 대비 2자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중국인들이 이제 쇼핑보다는 휴식을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여행에 대해 합리적이었다는 것 설명을 부연했고요. 또 여기 특징적인 게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중국 최대 개인여행 관광업체죠. 시트립에 따르면 올해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년 대비 30% 늘었고요. 일본에서 사용한 금액도 6,882원, 115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적지 않은 돈을 소비했습니다. 이 시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에 대한 중국 내 호감도가 오르고 있다 보면서 여행 비자마저 취득하기 쉬워지면서 일본 여행객이 급증했다는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네, 관련된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도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리스크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헤지펀드의 자금 유출이 10년 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좀 미중 무역 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가 커진 탓일 텐데 배경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글로벌 헤지펀드로 몰렸던 투자 자금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지금 기록했는데요. 우선 작년에 운용 실적이 부진했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금융시장 휘청일 정도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여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투자 정보 업체죠. 이베스트먼트에 따르면은 올 들어 8월까지 헤지펀드 순 유출액은 63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6조 3천억을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의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순 유출의 절반가량은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하고 동시에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롱숏 전략에서 지금 확인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은 롱숏 전략을 활용한 헤지펀드에 빠져나간 자금은 무려 311억 4천만 달러에 달하고요. 지난 8월 공개된 스컬프터 캐피터 매니저먼트의 2분기 실적에서도 투자자금 유출 움직임이 뚜렷했습니다. 다양한 투자 전략을 결합한 멀티 전략 헤지펀드는 연초 대비해서 성적표가 9% 플러스를 기록했음에도 약 반년 만에 17억 달러의 자금이 유출됐고요. 헤지펀드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사업을 접은 헤지펀드 수는 213개로 신규로 설정된 펀드 수를 지금 웃도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운용되는 펀드 수는 9,546개로 2014년 피크 대비 6% 줄었습니다. 역시 작년에 실적 부진 여파가 가장 큰 기인인데 작년 헤지펀드 수익률을 나타내는 HFRS 종합지수가 약 5% 떨어지면서 이로 인한 해약이 급증했습니다. 높은 수수료가 또 나옴에도 불구하고 헤지펀드 운용 실적은 2009년 이후에 줄곧 뉴욕 증시 상승폭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헤지펀드 수익률은 10년 이래 최고 수준인 7.2%를 기록했는데 여전히 S&P 500 지수의 절반 이하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위협이 커지면서 이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헤지펀드 전체 운용 자산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실적은 형편없는 수준에서 조금 형편없는 수준이 됐을 뿐이라는 부분을 월스트리트는 지적을 했고요. 니온게이지 신문 역시 이제 수익률 개선에도
시장 전반에 걸쳐서 자금 유출 추세는 확산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장 심리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고요. 다만 이 매체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높은 운용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많다라는 부분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발 무역 전쟁 등으로 경계감이 증가하면서 헤지 펀드의 자금 유출이 10년의 최대이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반면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혜택을 받는 국가도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 혜택에 영향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은 싱가포르는 인프라 보건, 노동시장, 또 금융 시스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미국을 밀어내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약진의 이유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들었는데요.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글로벌 무역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무역 전환을 위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보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했고요. 베트남은 올해 국가경쟁력에서 141개국 중에서 67위에 올라 작년보다 10계단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13위도 작년보다 2계단 상승했는데요. 우선 각국 제조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긴 영향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미국의 베트남 수입도 올해 첫 5개월간 36%까지 증가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중국을 가장 큰 무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어서 이 완전한 혜택을 받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우선 싱가포르는 작년 5월에 올해 2분기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됐다고 밝힌 후에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제 무역과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은 투자를 억제하고 공급 충격의 위험을 증가시키다는 부분을 지적했고요. 미국은 이제 싱가포르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여전히 혁신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기업 활력 측면에선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금융 시스템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는 걸 덧붙였고요. 동아시아와 태평양 시장은 싱가포르를 앞세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선정됐는데 싱가포르 외에도 홍콩이 3위, 그리고 일본이 6위 하면서 10위권 순위에 이름을 많이 올리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프로농구와 스폰서십을 끊으면서 NBA가 중국의 주요 스폰서를 거의 잃을 위기에 빠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잇따른 스폰서십 취소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미국 프로농구죠. NBA와 스폰서십을 끊고 있어서 NBA가 중국의 주요 스폰서를 거의 잃을 위기에 지금 빠져있다는 부분이 외신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우선 닛산 자동차 협작 회사죠. 동펑 자동차가 NBA 스폰서십을 끊는 데 이어서 중국 최대 유제품 업체인 멍니우도 스폰서십을 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웨어 업체죠. 안타 스포츠 프로덕션, 스마트폰 메이커인 비보, 라면 업체인 미스터콩 같은 경우도 스폰십을 끊었는데요. 앞서서 지난 8일이었죠. 중국 최대 운동복 업체 리닝과 상하이 푸동개발은행이 NBA와 관계를 단절할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NBA 중계권을 갖고 있는 CCTV와 텐센스도 NBA 경기를 중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이 중국 업체들이 NBA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NBA의 주요 구단 중 하나죠. 휴스턴 로켓츠의 단장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부분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데렐 모레 휴스턴 로켓츠 단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자유를 위한 싸움, 홍콩을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에 중국이 좀 격분하자 문제를 삭제하고 사과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로켓츠 구단주죠. 7만 페널티 구단주까지 낮추면서 이 모레이는 로켓츠를 대변하지 않는다. 이런 정치 조직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농구협회는 성명을 내고 모레이 단장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NBA와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고요. 이 모레이 단장은 상황이 악화되자 6일 트위터 해명을 올렸는데요. 중국 내 로켓츠 팬들과 그 친구들을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단지 하나의 복잡한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라는 발표를 내세웠고 그 트위터 이후에 다른 의견을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NBA도 자체 성명을 내고 모레이 단장의 발언이 중국 팬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요. 이 NBA가 중국에 이토록 저자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미국 정치권까지 발끈했습니다.
미국의 의원들이 나서서 NBA가 중국에 너무 저자세라는 부분을 비판했고요. 우선 NBA 커머셔너죠. 아담 실버가 말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모래단장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NBA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또 다르게 중요한 이슈 한 가지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총리가 만나서 브렉시트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합의가 모두에게 이익이었다라고 이 영국 총리는 직접적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백스톱 노이즈 관련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상황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두 정상이 구체적인 건설을 논의를 했다라는 부분을 좀 밝혔는데, 네. 우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상태에서 아일랜드와 영국 모두 영국과 아일랜드와 영국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합되는 협정을 원하고 있다는 부분, 또 유럽연합까지도 이게 부합된 협정을 원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부분을 밝혔는데, 한마디로 이제 몇 주 안에 합의에 이르는 이제 유럽 다음 주죠. 유럽 의회 정상회의에서 어떤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합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선제적인 후속이지 않나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브렉시트 협정 이후에도 북아일랜드 쪽과 봤을 때도 어떤 유권자의 동의나 여러 가지 수치는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19일까지 영국 의회 자체적으로도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은 또 31월 예전 유럽연합 탈퇴 시한을 또 내년 1월로 미루도록 하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우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영국 의회에 대한 의회의 결정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영국 여론 같은 경우에는 잔류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잔류에 대한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들쭉날쭉합니다. 서늘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6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낮 동안 서울 26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여전히 쌀쌀하거나 조금 춥기까지 한데요. 큰 일교차에 대비해 두터운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강력한 규모로 발달한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쯤에는 도쿄 남단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진 않지만 대륙 고기압과 태풍 사이에 큰 기압차가 발생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오늘 오후부터인데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해안과 강원 영동으로 시속 35에서 50k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는데요.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는데요.
오후부터는 남해상과 동해 남쪽 먼바다로까지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 방해안에 맑겠고요. 공기질도 보통 단계로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도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광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날이 부쩍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